구독자 2380만 명을 거느린 독일 최대 과학 유튜브 채널이 어느 날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블랙홀을 다루고 핵전쟁을 시뮬레이션하던 그 채널이 이번에는 한국을 정면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은 사실상 하나의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반나절 만에 조회수 200만,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장례식을 구경하듯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 채널이 어떤 곳인지 잠깐만 짚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감정으로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숫자로 미래를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그 채널의 주제 목록을 보면 태양의 죽음, 소행성 충돌, 인류 멸종 시나리오 같은 거대한 재앙들이 줄줄이 놓여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한국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우주적 재난과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됐다는 점입니다. 어그로라고 넘기기엔 너무 차갑고 밥줄 걸고 만든 분석이라고 보기엔 숫자가 너무 섬뜩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숫자 하나가 한국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겁니다. 이건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이 채널 하나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침공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놔두면 한국은 스스로 사라진다. 옥스퍼드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에 이미 한국을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고 2023년에 다시 나타나서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2750년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CNN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주적은 인구 감소다. 재밌는 건 정작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 새삼스럽다. 한국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의 저주나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계산이 바깥에서 확인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숫자가 쏟아지는데 정작 우리는 그 계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직접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200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합계 출산율 1.08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겨우 1명 수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정부는 급하게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보육수당,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주택대출까지 무려 20년 동안 총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한국 국방예산 6년치입니다. 국민 한 명당 74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뭐라도 달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08에서 반등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380조 원을 쓰고 받은 결과가 역대 최저 출산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돈을 쓴 게 아니라 그냥 태운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불길 속에 예산을 던져 넣었는데 돌아온 건 더 깊은 절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샀고 그런데 그 시간마저 다 써버린 셈입니다.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더 숨이 막힙니다. 서울 출산율은 0.55명입니다. 세계 어느 수도보다 낮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더 심각합니다. 0.38명입니다. 여성 3명이 있어도 아이 하나를 겨우 낳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호흡 자체가 끊기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빌딩이 늘어서 있고 지하철은 꽉 차 있고 카페는 넘쳐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건 뉴스 자막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153개 초중고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200곳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신입생 0명 학교가 나왔습니다. 등명초등학교. 1995년에 개교했는데 30년 만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학교라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동네의 온기, 부모 세대의 미래, 지역의 밥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텅 비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건 통계표 속 숫자가 아니라 동네 하나가 늙어 죽어가는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던진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국다운 것을 버려라. 경쟁, 서열, 체면. 그는 바로 이 구조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영국 학자의 진단은 짧았지만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에 치이고 서열에 짓눌리고 체면 때문에 무너지는 사회에서 누가 선뜻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는 구조라면 출산율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와 현재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이 나라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온 숫자의 끝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분위기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2060년의 대한민국.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뒤입니다. 멀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서 맞이하게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 타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노후, 우리 자식 세대, 그리고 이 나라의 밥줄이 걸린 현실입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인구 30% 감소, 그리고 한국인 절반이 65세 이상, 여기에 더해 25세 이하 청년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정말 이 대목이 섬뜩한 이유는 나라를 떠받치는 허리가 사라지고 머리와 꼬리만 남는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도 없고 청년도 없고 그나마 일할 사람도 급격히 줄어드는 사회. 겉으로는 나라가 남아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안에서부터 천천히 꺼져가는 그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국가가 늙어 죽는 장면을 숫자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OECD는 더 구체적으로 찍었습니다. 2060년까지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일하고 세금 내고 군대도 가고 사회를 굴리는 사람들, 이 인구가 46.7% 급감합니다. OECD 38개국 중 낙폭 1위, 그것도 압도적 1위입니다. 이건 그냥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금을 낼 사람, 회사를 돌릴 사람, 공장을 움직일 사람, 병원을 지탱할 사람, 연금을 떠받칠 사람이 통째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걸 출산 장려 캠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골격이 내려앉는 문제입니다. 군대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안보 문제가 정면으로 튀어나옵니다. 2019년에 56만이었던 병력이 지금은 45만입니다. 그리고 2040년이면 35만까지 떨어집니다. 북한군은 113만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격차가 큽니다. 물론 군사력은 단순 병력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나라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병력 제도든 전력 구조든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지 이제 계산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안에서 스스로 약해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적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연금은 더 노골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 지금의 20대가 60대가 될 때쯤 금고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줄 젊은이가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잔인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늙었을 때 여러분을 먹여 살릴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요? 제도가요? 아니면 결국 각자 도생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월급, 내 연금, 내 노후 병원비, 내가 늙어서 살 동네까지 전부 이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빈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빈집이 159만 채입니다. 10집 중 한 집이 비어있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이 비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상권이 죽고 학교가 닫히고 병원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지역 자체가 꺼집니다. 멀쩡하던 동네가 갑자기 늙은 마을이 되고 어느 순간엔 버스도 줄고 편의점도 사라지고 응급실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표만 보고 있으면 이 변화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 이전에 동네의 생명력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서 진짜 아픈 대목을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사실 38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허수에 가깝습니다. 직접적인 가족 지원 예산은 GDP의 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신혼부부 대출이자 보전, 주택 관련 간접 지원 같은 항목들입니다. 이름만 저출산 예산이지 실제로는 다른 데 쓰인 돈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380조를 출산에 쏟아부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크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핵심에 제대로 꽂히지 못한 돈이 많았던 셈입니다. 더 답답한 건 사후평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20년 동안 380조 원을 태우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정책이 먹혔고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돈을 쓰면 바로 감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우리는 결과를 정면으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쏟아졌는데 책임은 흐려졌고 예산은 늘었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무능에 가깝다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뉴스에서 떠들던 출산율 0.8명 반등은 대체 뭘까요? 정말 희망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숫자의 정체를 뜯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도하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반등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분위기는 다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최근 뉴스에서 떠들던 그 숫자, 출산율 0.8명 반등, 정말 희망일까요? 많은 기사 제목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2년 연속 반등,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 이제는 돌아서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건 희망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숫자는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겉포장만 반짝였을 뿐이지 내용물은 아직도 차갑고 무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에코붐 효과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출산 정년기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잠깐 숫자가 버티는 이유는 구조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인구가 많았던 세대가 인생의 마지막 타이밍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세대가 가임기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0.8은 체질 개선의 결과가 아니라 마지막 파동이 한번 출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반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낙하 속도가 잠깐 느려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현실과 함께 놓고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16년 1월 기준 사망자 32,454명, 출생아 26,916명,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나라의 사람 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는 0.8을 붙잡고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관 속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에서 반등이라는 말은 너무 낭만적입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고 그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0.8은 2.1의 38%입니다. 이걸 반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덜 추락한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잠깐 줄었다고 해서 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숫자에 취하면 안 됩니다. 언뜻 좋아 보이는 표정 뒤에 사실은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착시가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직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더 늦게 대응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이 아플 때 갈 병원, 여러분이 늙었을 때 살 동네, 여러분 자식 세대의 일자리와 세금 부담까지 전부 이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통계청 보고서에만 밝혀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제도가 버텨주겠지, 그렇게 믿고 있기엔 계산서가 너무 적나라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노후 준비도, 건강 대비도, 자산 관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기본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만 말하면 그것도 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싸움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전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에 출산율을 점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스웨덴도 1999년에 1.5까지 추락했다가 1.9 근처까지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라들이 돈만 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출산 장려금 몇 푼 얻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의 비결은 훨씬 구조적이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양육의 사회적 분담, 노동시간 단축,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도 내 커리어가 끝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직장에서 밀려나고 경력이 끊기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이라면 누가 선뜻 출산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아이를 낳아도 일할 수 있고 함께 키울 수 있고 사회가 같이 부담을 나누는 구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정반대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돈은 썼지만 구조를 바꾸지 못했고 그들은 구조를 건드렸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갈렸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습니다. 한국다운 것을 버려라. 경쟁을 버려라. 서열을 버려라. 체면을 버려라. 그걸 못 버리면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을 보면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 짓눌리고 서열에 갇히고 체면 때문에 숨막히는 사회에서는 결혼도 출산도 점점 사치가 됩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축복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산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면으로 보기 시작할 때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벽 앞에서 뒤돌아설지 그대로 밀려 떨어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